2005년 여름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골목은 여느 때처럼 번잡했습니다. 고시원과 원룸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 동네는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고, 노래방과 포장마차가 늘어선 골목에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5명의 여자가 그 골목 안쪽의 한 노래방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24살에서 28살 사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이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무리하는 자리였고, 누구도 그날 밤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노래방 문이 열렸습니다. 4명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고 택시를 잡아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수진 씨의 가족은 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날 밤 노래방에 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나머지 4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헤어질 때 수진 씨가 먼저 가겠다고 했다고, 화장실에 잠깐 들른다고 했다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을 때 목격자로 확인된 12명 전원이 입을 모았습니다. 못 봤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왜 12명이 모두 침묵했을까요? 새벽 2시에 그 골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진 씨는 왜 혼자 남겨졌고, 그녀가 사라진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침묵은 진짜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 여름밤 신림동 노래방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5년 여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고시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이곳에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그들을 상대로 하는 고시원과 식당, 복사집, 문구점이 골목마다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처럼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포장마차와 노래방의 불빛으로 환하게 살아나는 동네. 그것이 당시 신림동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 동네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막 2해가 된 2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 뒤 관악구 소재의 한 중소무역회사에 취직했고, 회사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발머리를 즐겨하던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꼼꼼하고 성실하다는 평판을 받았으며, 주말이면 청주의 부모님께 전화를 빠뜨리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2005년 7월 22일 금요일은 그 회사의 상반기 마무리 회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팀장을 포함한 10명 남짓의 팀원들이 퇴근 후 신림역 근처의 삼겹살 식당에 모였고,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자리는 2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팀장을 비롯한 나이 든 직원들은 자리를 떴고, 수진 씨를 포함한 젊은 여직원 5명이 남아 자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5명은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해 맥주를 한 잔씩 더 마셨고, 밤 10시가 넘어서자 한 명이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좋았고 5명 모두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출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신림역 2번 출구에서 골목 안쪽으로.
약 300m 들어간 지점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자리한 노래방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작은 간판만 달린 동네 사람들은 알지만 외지인은 쉽게 찾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5명이 노래방에 들어선 것은 밤 11시 5분이었습니다. 당시 그 건물 1층 편의점에 설치된 CCTV가 건물 입구를 향하고 있었고, 훗날 경찰이 그 영상을 확인했을 때 5명의 여성이 나란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고 흑백에 가까운 영상이었지만 수진 씨의 단발머리와 흰색 반팔 티셔츠는 비교적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5명이 모두 함께 웃으면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이수진 씨가 카메라에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노래방 안은 금요일 밤답게 여러 방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팀의 노랫소리가 겹쳐서 울려 퍼졌고, 좁은 통로를 지나 5명이 배정받은 방은 복도 안쪽 끝 6번 방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5명이 앉기에는 무리가 없었고, 탬버린과 마이크 2개가 구비된 평범한 노래방 룸이었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5명은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고, 노래방 직원이 가져다준 음료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5명 중 1명인 박모 씨가 몸이 좋지 않다며 먼저 자리를 나섰습니다. 이후 나머지 4명은 추가로 1시간을 더 예약했고, 수진 씨도 별다른 내색 없이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명이 졸리다고 했고, 또 1명은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 1시 40분경 4명 중 2명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고, 수진 씨와 동기인 최모 씨만 방에 남았습니다. 2 사람은 예약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있다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10분, 노래방 예약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진 씨와 최모 씨는 짐을 챙겨 복도로 나왔습니다. 최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계산대 앞에서 수진 씨가 화장실에 잠깐 들르겠다고 말했고, 최모 씨는 먼저 나가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최모 씨가 건물 밖으로 나온 것은 새벽 2시 15분경이었고, 그녀는 건물 앞에서 수진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수진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모 씨는 수진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고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최모 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앞에서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래방 직원에게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모 씨는 건물 각 층을 확인했지만 수진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이수진 씨는 그 건물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모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신고를 받은 관악경찰서 순찰대원들은 단순 가출이나 일행과의 연락 두절로 판단했고, 즉각적인 수색보다는 기가 후 연락이 오면 알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당시 경찰의 실종 신고 처리 방식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성인의 경우 4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공식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고, 특히 새벽 시간대의 젊은 여성 실종 신고는 자의적 이탈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 김옥순 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다음 날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빠짐없이 걸려오던 딸의 전화가 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가족들은 직접 서울로 올라왔고 순 씨의 원룸을 확인했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에는 전날 밤 출근복 차림으로 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과 여권, 예금 통장은 모두 방 안에 있었습니다. 가족의 정식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단순 가출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지갑과 신분증이 방에 남아 있었고 마지막 위치가 특정 건물 내부로 확인되었으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관악경찰서 형사과가 사건을 넘겨받았고 당일 저녁부터 본격적인 탐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날 밤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수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방 예약 명부를 확보했고 건물 1층 편의점 직원, 2층 PC방 직원, 4층 고시원 입주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날 밤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노래방 직원 2명, 편의점 직원 1명, PC방 직원 1명, 노래방 이용객 5명, 고시원 입주자 3명이었습니다. 12명 전원을 조사한 결과는 수사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수진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단발머리에 흰 티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이 새벽 2시 이후 그 건물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 CCTV는 새벽 2시 이후로 수진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간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어간 기록만 있고 나간 기록이 없는 채로 그 건물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물 내부 CCTV는 1층 편의점 입구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었고 계단과 복도, 화장실 앞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2005년 당시 신림동 일대의 CCTV 설치 수준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건물 외벽과 골목을 커버하는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았고 인근 상점들의 카메라도 대부분 내부만 찍는 구형 장비여서 골목 방향 화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추적한 결과 마지막 신호는 새벽 2시 17분에 신림동 일대의 기지국에서 잡힌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기는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껐거나 누군가가 껐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지만 어느 쪽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통신사의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고 꺼진 전화기의 마지막 위치 이상의 정보를 얻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은 함께 있었던 4명을 반복해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수진 씨와 함께 있었던 최모 씨는 여러 차례 경찰서를 오갔습니다. 진술은 매번 일관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고 자신은 먼저 나왔으며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수진 씨와 그날 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누군가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도 최모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었던 12명에 대한 재조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각자를 따로 불러 교차 검증을 시도했지만 진술의 큰 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날 밤 건물 안에서 젊은 여성을 봤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묘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12명 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과 실제로
아무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 수진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가족들은 청주와 서울을 오가며 전단지를 돌렸고 수진 씨의 얼굴 사진이 신림동 골목 전봇대마다 붙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담당 형사가 교체되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미제 서랍 안으로 조금씩 밀려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실종으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05년 10월이었습니다.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신림동 일대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노래방. 건물 인근 골목 끝 낡은 담벼락과 쓰레기 수거함 사이에서 여성용 샌들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신고, 색상에 굽있는 샌들로 수진 씨의 어머니가 딸이 그날 신고 나간 신발과 동일하다고 즉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샌들에서 이수진 씨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장소는 노래방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약 80m 골목 안쪽으로 꺾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건물 CCTV 화각 밖이었고 인근 상점들의 카메라도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신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수진 씨가 어떤 경위로든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을 낳았습니다. 건물 출입구 CCTV에 포착되지 않은 채 건물을 빠져나간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고 신발은 왜 한 짝만 그 자리에 있었는가? 수사팀은 건물 구조를 다시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조사에서 간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뒤편 4층 고시원과 연결된 비상구 계단이 골목 반대편 방향으로 출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층 편의점 CCTV의 화각은 정면 출입구만 커버했고 비상구 출구는 전혀 찍히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수진 씨가 화장실이 아닌 그 방향으로 이동했다면 카메라에 잡히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비상구로 이어지는 동선에 그날 밤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수사팀은 4층 고시원 입주자 3명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상구 사용 여부와 새벽 시간대, 건물 내 이동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3명 중 2명은 전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물, 당시 31살의 고시원 입주자 강모 씨의 진술이 처음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모 씨는 처음 조사에서 그날 밤 새벽 1시 이전에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새벽 2시 무렵 물을 마시러 잠깐 복도에 나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형사가 그 시간에 복도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을 때 강모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상구 쪽에서 2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고. 한 사람은 빠르게 걷는 소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끌리는 듯한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강모 씨의 진술 번복은 수사팀의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발소리 2개, 그리고 끌리는 듯한 소리.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진 씨는 혼자 그 비상구 계단을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비상구 계단과 그 출구 방향 골목을 정밀 감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야외 환경에서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감식팀은 계단 난간과 출구문 손잡이에서 복수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채취된 지문 중 이수진 씨의 지문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상구 출구문 안쪽 손잡이에서 채취된 지문 하나가 수사망에 옳은 인물과 일치했습니다.
그 지문의 주인은 노래방 직원 중 한 명인 29살의 임모 씨였습니다. 임모 씨는 첫 번째 조사에서 그날 밤 자신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고 비상구 방향으로는 이동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임모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지문 결과를 제시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청소를 하다 우연히 손이 닿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비상구 안쪽 손잡이는 청소 동선에 포함되지 않는 위치라는 점을 지적하자 임모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사는 길어졌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임모 씨는 끝내 그날 밤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잠깐 나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를 보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임모 씨의 진술은 확인도 부정도 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비상구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었고 수진 씨와 같은 시간대에 그 공간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임모 씨의 행적을 추가로 파고들었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엔 그날 밤 별다른 통화 내역이 없었고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그에 대한 의혹을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의 가족들은 샌들 발견과 진술 번복 소식을 듣고 다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김옥순 씨는 경찰서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딸이 건물에서 살아나왔다면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살아나오지 못했다면 그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수진 씨의 실종 사건은 지역 뉴스에 한 차례 보도되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조용해졌고 겨울이 왔습니다. 사건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실종으로부터 꼬박 2년이 지난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발단은 노래방 직원 임모 씨가 전혀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임모 씨가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그의 전력을 조회하던 형사가 2005년 신림동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임모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2005년 7월 이후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완전한 복원이 어려웠지만 일부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잔여 데이터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사팀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은 2005년 7월 23일 새벽, 즉 수진 씨가 실종된 당일 새벽에 발신된 문자 메시지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내용은 대부분 복원되지 않았지만 단 2글자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됐어.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그 수신 번호를 추적했지만 이미 해지된 선불 전화번호였고 명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임모 씨를 다시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2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임모 씨가 다른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고 협조 여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임모 씨는 부분적인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를 비상구 쪽 복도에서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출구를 안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수진 씨는 혼자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고 자신은 담배를 피운 뒤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손을 댄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됐어라는 문자의 의미를 물었을 때 임모 씨는 다른 일로 보낸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임모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진 씨는 새벽 2시 20분에서 2시 30분 사이에 신림동 골목 어딘가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샌들 한 짝, 꺼진 휴대전화, 그리고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한 사람의 진술. 그것이 2007년 수사가 붙잡을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검찰은 임모 씨를 이수진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는 안양 사건으로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2007년 이후 이수진 씨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여러 차례 바뀌었고, 사건 파일은 관악경찰서 미제 사건 서랍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 김옥순 씨는 매년 딸의 생일인 3월과 실종일인 7월이 되면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해를 거듭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사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됐고 CCTV가 골목 구석구석까지 설치되었으며 통신 데이터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만약 같은 사건이 2015년에 발생했다면 수사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말을 당시 담당 형사 중 한 명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2005년의 기술적 한계가 이 사건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임모 씨는 안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이후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를 이수진 씨 실종 사건으로 다시 소환한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강모 씨는 이후 고시원을 떠났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날 밤 건물 안에 있었던 12명 중 지금도 소재가 파악되는 사람은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은 몇 가지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임모 씨가 단독 혹은 공범과 함께 수진 씨에게 위해를 가했고 됐어라는 문자가 그 사실을 공범에게 알린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수진 씨가 골목에서 전혀 다른 제3자를 만났고 임모 씨는 실제로 그녀를 건물 밖으로 안내하는 것까지만 관여했다는 가설입니다. 세 번째는 수진 씨가 새벽 골목에서 사고를 당했고 목격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각자의 이유로 침묵했다는 가설입니다. 어느 가설도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이수진 씨의 아버지는 20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생사를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머니 김옥순 씨는 지금도 청주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수진 씨의 방은 2005년 여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림동 그 골목은 재개발로 인해 이제 옛 모습을 잃었고 노래방이 있던 5층짜리 건물은 2018년 철거되었습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서 시작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침묵. 그것이 진짜 무지였는지 의도된 외면이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었는지를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26살의 이수진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한 조각이 어디선가 잊혀져 가던 그들의 이름을 붙잡는 마지막 손길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신 곳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